오늘은 이 목현만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현만치가 누구냐면은 이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475년에 이 계로왕의 백제가 장수왕의 고구려의 공격을 받고 망하게 됩니다. 패해가지고 계로왕을 비롯한 그 왕족이 다 죽게 돼요. 그때 이제 문주왕이 신라로 가서 구원군을 이끌고 옵니다. 신라로 가서 1만 명의 구원군을 이끌고 오는데 와 보니까 이미 끝났어요. 이제 지금의 서울이 고구려군에게 완전히 폐허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남으로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돼요. 그 천도를 할 때 천도를 도운 인물이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이 뭐라고 나오느냐? 문주가 곧 목현만치와 조미걸취 등을 데리고 남쪽으로 떠났다. 그래서 목현만치와 조미걸취라는 두 인물이 이전과 전혀 관계없어요. 목씨가 여기 처음 출연합니다. 조미씨도 처음 출연해요. 출연해가지고 문주왕이 웅진천도를 도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목현만치라는 사람은 일본석에 나와요. 일본석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를 보기 전에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계로왕이 이제 장수왕 공격을 받고 죽을 그 당시 이제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이때 고구려의 대로, 제우, 제중, 걸루, 고이, 만년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북쪽 성으로 와서 친지 7일 만에 함락시키고 남쪽 성으로 옮겨와서 침해, 성안이 위험에 빠지고 왕은 도망하여 나갔다. 고구려 장수 걸루 등이 왕이 말에서 내려서 절하는 것을 보고 직접 왕의 낯을 향하여 3번 침을 뱉고 곧 죄목을 따진 다음에 아차성 밑으로 묶어 보내 죽였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걸루와 만년은 본래 백제 사람으로서 죄를 짓고 고구려로 도망가였다. 그러니까 장수왕이 이제 백제를 치기 위해서 475년에 남하하는데 당시 고구려군의 선봉 장군들이 본래 다 백제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비유왕, 그러니까 비유왕이 최초의 부여시왕이에요. 비유왕 앞에가 구이신왕인데 구이신왕까지는 백제 왕성의 해시였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뭐 근초고왕, 금부수왕 다 포함해서 이 전제왕, 구이신왕까지 전부 해시였는데 비유왕에서 왕권이 부여시로 바뀌어요. 최초의 부여시왕이 비유왕입니다. 그러면서 비유왕이 어떻게 죽느냐? 비유왕이 보면은 고구려에 의해 사주던 것으로 보이는 내란에 의해서 비유왕이 죽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내란이 결국은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내란의 주모자들이 다 고구려로 달아났어요. 이후에 이제 계로왕 때 고구려군은 선봉장이 돼가지고 남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곤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구려인에게 누구와 누구를 잃은 거예요. 아버지인 비유왕과 형인 계로왕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그 478년에 외왕무가 남송에 보낸 국세에 고구려에 의해서 아버지와 형이 뭐 상을 당했다, 죽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한 기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외왕무의 아버지는 비유왕이고 비유왕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일본 서기를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그 천왕이 되면은 소위 천왕이라는 시호를 받으면은 이전 왕 중에 천왕 중에 한 명의 양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본 서기 보면은 천왕 밑에 1자, 2자, 3자, 4자, 5자 쭉 아들들이 있어요. 그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왕력이 입적된 순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맨 먼저
그 왕자가 된 사람이 첫 번째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일자나 이자는 친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뒤에 이제 3자, 4자, 5자 뒤로 갈수록 양자인 겁니다. 그래서 웅약천왕이 윤공천왕의 제5자로 되어 있는데 5자는 이제 확실히 양자예요. 왕력을 쓰면서 설왕에 앞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응신과 인덕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덕천왕이 응신천왕의 제4자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은 인덕천왕이 응신천왕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겁니다. 그것도 왕력에 집어넣다 보니까 왕력에 들어간 순서로 집어넣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목현만치라는 인물이 출연한다는 거예요. 왜 이때 목현만치가 출연하는가는 이제 일본 서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백제 구원군이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웅약천왕이 백제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목현만치를 사령관으로 총지휘관을 하는 백제 구원군을 급파를 해요. 백제 구원군이 가장 가까운 데서 갔겠죠. 큐슈 지역 군대를 가장 가까운 이끌고 목현만치가 이제 온 겁니다. 근데 와 보니까 이미 전쟁이 끝났어요. 조미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현만치가 사령관이고 조미걸주가 부사령관인데 그 역시 이 사람도 웅약천왕이 파견한 백제 구원군인데 목현만치는 당시 외국의 이제 대신이요, 중신, 가장 중앙 관료고 조미걸주는 당시 큐슈 지역 그 사령관, 큐슈 지역의 후왕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큐슈 지역 군대를 급파를 했는데 외국에서 큐슈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가보니까 이미 전쟁이 끝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현만치가 일본서기에 나와요. 일본서기 어떻게 나오는가? 어디 갔어요? 응신천왕, 일본서기 응신천왕 25년조에 이 목현만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목현만치를 목리만치라고 이렇게 돕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목협의 협자는 힘력자 3개가 모인 거예요. 그런데 힘력자 3개를 칼도자 3개로 바뀌면은 리가 됩니다. 그래서 협자와 리자는 이제 모양이 비슷한 거예요. 칼도자를 쓰느냐 힘력자를 쓰느냐 해서 이 책을 옮기는 경우에 아차 실수하면은 리자가 협자가 되고 협자가 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당시 복성을 이제 복성인데 하나만 쓸 때는 목시만 쓰고 사시도 마찬가지예요. 사택시도 하나만 쓸 때는 이제 사시 쓰고 부여시는 하나만 쓸 때는 부시가 아니고 여시를 쓰는 거죠. 그래서 복성은 중심이 되는 글자 하나를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응신천왕, 일본서기 응신천왕 25년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져왔어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번역한 겁니다. 25년 백제의 직지왕이 죽었다. 아들 구이신이 왕이 되었다. 직지왕이 전제왕입니다. 전제왕이 죽고 아들 구이신이 왕이 되었다. 이게 420년인데 이걸 보고 야, 응신천왕 25년이 420년이다. 이렇게 알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여기 속는 겁니다. 백제 직제왕이 죽었다. 아이들 구이신이 왕이 되었다. 이게 외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런 건 빼야 되는 겁니다. 딱 보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 조장용 이 자료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버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딱 빼버리고 이제 연도를 찾아야 돼요. 거기 보면은 그 아래에 이제 백제기라는 사설을 인용해서 뭐라고 써놨느냐? 목만치는 목나 근자가 신라를 정벌할 때 그 나라 부인을 얻어서 낳은 자식이다. 아하. 목만치가 목현만치라고 봐야 됩니다. 성이 같으니까. 목나 근자라는 장군이 신라를 칠 때 얻어서 낳은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느냐? 신공
49년제를 보면은 신공왕후 49년제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백제가 가야 칠국을 정벌해요. 가야 칠국을 정벌을 하고 돌아오면서 전라남도 남해안을 거쳐서 돌아옵니다. 남해안을 거쳐서 다시 거기를 치고 항복을 받고 돌아와요. 그때 백제 장군 이름이 목락은자입니다. 목락은자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응신 25년주에도 목현만치, 목만치예요. 목리만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목만치 아버지라고 한번 나오고 그 앞에 신공 49년주에 목락은자는 장군이 나와요. 그러면은 어느 쪽이 진짜고 어느 쪽이 가짜예요? 어느 기록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일본 서기는 후대의 기록을 가지고 앞을 만들어요. 앞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일본의 고분 시대를 이해하게 되면 어렵잖아요. 전기 고분 시대, 중기 고분 시대, 후기 고분 시대 나누는데 전기 고분 시대에는 국가가 없었어요. 아무런 기록도 없었고 중기 고분 시대와 후기 고분 시대가 있으니까 중기 고분 시대의 기록을 가지고 전기 고분 시대의 빈 공백을 메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락은자가 두 번 나왔으면 뒤에 나온 기록, 즉 목락은자가 신라를 칠 때 낳은 신라 연유부터 아들이 목만치다, 이게 맞는 거고, 뒤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신공 49년제에 나오는 백제가 가야 칠국을 평정할 때 그때 백제 장군이 목락은자, 이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한 신공 49년제에 보면 백제왕이 초고 왕자 귀수가 나와요. 그런데 신공 뒤에 보면 55년제에 보면은 초고왕이 죽었다, 56년도에 아들 귀수가 왕이 되었다, 뒤도 나와요. 뒤도 나오고 앞에 나오면 어느 쪽이 진짜고 어느 쪽이 가짜예요? 뒤에 나오는 거, 신공 55년주에 초고왕이 죽었다, 이게 본사료 기록이에요. 이걸 가지고 신공 49년주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공 일본서기 편자들이 본 신공 49년주에는 목락은자라는 장군이 없었어요. 목락은자라는 장군이 없고 다른 장군 이름이 있거나 아예 없었거나, 그래서 응신 25년조에 나와 있는 백제기 목락은자의 아들이 목현만이, 이걸 가지고 앞에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공 49년주에 초고왕이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아마 거기에는 다른 왕의 이름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왕이라고만 돼 있지 어느 왕이라 없었을 거예요. 뒤에 나와 있는 신공 55년도에 초고왕 기록을 보고 그걸 앞에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서기를 볼 때 잘 봐야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락은자 신공 49년에 나온 목락은자가 그 가짜다, 뒤에 있는 걸 가지고 만든 것이라는 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공 49년은 227년입니다. 내해사금 32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인 목현만치가 문주왕이 웅진천도를 도왔다는 것보다 무려 250년 전이에요. 그래 당연히 서로 연관될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또 하나, 영산강유역을 거쳐서 거기를 치고 항복을 받고 오는데 영산강유역이 목시들의 근거지예요. 목시들이 영산강유역의 온관묘집단인데 자기 고향을 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신공 49년도에 나와 있는 목락은자는 뒤에 걸 가지고 만든 것이다, 본래 사연은 없던 것이다 하는 소리가 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전라도 신년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전라도 신년사는 이 목현만치의 출생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읽겠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적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게 3권의 20쪽 한쪽 전체를 여기에 배정하고 있어요. 19쪽, 20쪽 두 쪽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와 삼국사기의 연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이주갑 즉 120년을 인상해야 한다는 설을 따르면 신공 29년은 오타네, 49년이죠. 오타입니다.
49년은 249 더하기 120은 369년이 된다. 369년은 근초고왕 24년에 나간다. 이렇게 하면 일본석이 못 읽어요.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신공 49년 자체를 보고 석이 몇 년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본석이 읽어가지고는 일본석이 못 읽어요. 이런 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책에 써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건. 369년은 근초고왕 24년이다. 정리하면 369년인 근초고왕 24년에 백제는 가야 칠국을 정벌하고 이어서 남만 친미다래를 도륙하자 주변 비리, 벽중, 포미지, 반고사 등의 읍이 스스로 항복해왔고, 이게 끊어 읽는 것이 잘 모르겠는데 비리, 벽중, 포미, 집안, 고사 두 개씩이 아닌가 싶네요. 외와 함께 고사산에 올라 맹세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틀렸어요. 이게 근초고왕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건 근초고왕이 나오면 안 되고 내이사금 32년 즉 227년이에요. 이 신공 49년의 기록은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와요?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또 어디 나와요? 후한서에 나와요. 또 어디 나와요? 삼국지에 나와요. 4개의 기록이 전부 같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전라도 선전사에서 가장 큰 오점으로 아마 남을 거예요. 이 사료의 연대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이견이 있지만 대표적인 견해 하나만 더 소개하자. 이 사료에 나오는 목라근자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목만치 아버지다. 목만치는 475년 문조왕을 도운 웅진천도 공신이다. 목만치의 주요 활동 시기가 475년이라면 그의 아버지인 목라근자의 활동 시기는 30년이 빠른 445년 무렵이라고 추정된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30세쯤 차이가 날 테니까 475년에 삼국사기에 목현만치가 나오니까 30년 빼면은 그의 아버지는 대개 445년에 활동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건 역사가 아닙니다. 그냥 적어놨어요. 이 사료 369년과 445년은 무려 70년 이상 차이가 난다. 틀렸어요. 369년이 아닌 겁니다. 227년이에요. 이걸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를 조정하기 위해 일본서기의 목만치와 삼국사기의 목만치가 서로 다른 동명이인이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이건 이제 삼국사기나 일본서기를 못 읽어서 발생한 겁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연대 249년에서 3주갑 더 내린 429년으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이런 주갑론을 따지면은 삼국사기 못 읽어요. 일본사기도 못 읽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설명했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와요. 사만사의 대조명 여기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487쪽에 나와요. 2004년에 나온 책이니까 거의 한 2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무슨 얘기 나오냐? 거기에 나오기 전에 여기를 한번 읽고 왔습니다. 전라도 선전사 제3권의 54쪽입니다. 54쪽. 521년 무령왕은 양날의 표를 올렸다. 양날의 표를 올리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백제 부용국, 그러니까 백제 속국이 쭉 거론이 돼요. 백제 속국이 다음처럼 나옵니다. 반파, 탁, 다라, 전라, 사라, 상기문, 하침라, 지미, 마련, 뭐 기타 등등. 그래가지고 자기 소국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사라, 신라입니다. 신라가 나와요. 무령왕이 621년 6세기 초에 양나라에 보낸 국서에 신라를 자기들의 속국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데에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야와 신라를 부용하고 있었다는 무령왕의 공식적인 언급은 아무래도 허풍이라 할 것이다. 무령왕이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는데 신라와 가야가 우리 속국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거짓말이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500년 전에 백제의 최고
국정 책임자가 보낸 거예요. 무령왕이. 백제의 최고 국정 책임자가 쓴 국서가 정확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이걸 보는 우리가 정확하겠어요?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1500년 전 백제의 국정 최고 책임자가 쓴 서류가 훨씬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신을 통해서 전달한 게 훨씬 믿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무령왕 여기는 허풍이라고 했는데 이에 관해서 제가 예전에 TV를 보니까 TV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제인들은 원래 거짓말을 잘한다 이거예요. 백제인들은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당시 신라 사신이 중국말을 잘 이해 못한다는 걸 이용해 가지고 양날에 가가지고 거짓말을 했다. 즉 백제 무령왕이 거짓말을 하게 시켰다 이거 사신을 시켜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혹시 내가 공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물론 무령왕이 거짓말도 할 수 있겠지만 백제의 국정 책임자가 대의문서에 거짓말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과연 목현만치가 목시성을 가진 장군이 신라를 칠 때, 신라를 쳐야 됩니다. 그냥 전쟁이 아니고 신라를 쳤어요. 칠 때 만난 신라 여인으로부터 낳은 아들인가를 어떻게 확인하냐 이거죠. 이 사실이. 일본 서기가 앞에 뒤에 보면은 신공 49년 목랑자는 가짜고 이런 경우에 보통 뒤에 있는 거 진짜인데 과연 그 말이 사실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그것은 삼국사기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계와 신라본계를 딱 놓고 비교해보면 백제와 신라의 관계는 크게 3기로 나뉘어요. 1기, 2기, 3기로. 1기는 전쟁이 있는 시기,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는 시기는 3세기 말 이전이에요. 3세기 말 이전 한 300년 동안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어요. 그 다음에 4세기, 5세기, 6세기 전반까지 역세기 전반까지 한 260년 동안은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없어요. 그 다음에 6세기 중반 이후 한 100년, 150년 동안 이제 끝까지 다시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백제와 신라의 관계는 전쟁이 있는 시기, 전쟁이 없는 시기, 전쟁이 있는 시기로 3기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삼국사기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고 백제사나 신라사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는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백제와 신라의 관계가 3기로 구분된다는 거. 그런데 약 260년 동안 백제와 신라의 전쟁이 없는 중간기기 260년 동안 딱 하나의 전투가 있어요. 이것도 누구나 아는 겁니다. 딱 하나의 전투가 있습니다. 뭐냐? 아실왕조 나옵니다. 아실왕조에. 자,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신왕 12년, 이게 서기 403년이에요. 403년 봄 2월, 아니다, 가을 7월입니다. 403년 가을 7월, 군사를 보내 신라의 변경을 쳤다. 이게 하나 나와요. 403년 가을 7월입니다. 403년 가을 7월 군사를 보내 신라의 변경을 쳤다. 그러니까 전쟁 있는 시기 없는 시기 있는 시기에서 가운데 없는 시기 한 260년 동안에 딱 전투 상황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군사를 보내 신라의 변경을 쳤다 이거예요. 그러면 혹시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혼동 일으키지 없습니다. 요 기록이 일본 서기가 말하는 목락은 자가 목시성을 가진 장군이 정말로 신라를 칠 때 발생한 그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260년 동안 전쟁이 없는데 왜 신라가 백제가 신라를 칩니까?
대개 전투의 원인은, 전쟁 원인은 앞에 나와 있어요. 403년에 보면 딱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봄 2월 외국에서 사신이 오니 왕이 이를 맞아 위로하고, 위로했어요. 그리고 후대하였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월에 외국에 사신이 오니까 아시르 왕이 이를 위로했어요. 그리고 후대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7월 달에 아시르 왕이 신라의 병력을 칩니다. 이야, 이게 외국에 사신이 온 것하고 2월에 7월에 신라 병력을 친 것하고 뭐 얼핏 봐서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인가?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신라를 칠 이유가 없어요. 백제가 신라를 칠 이유가 없는 게 왜 없느냐? 그러니까 250년 동안 신라와 백제의 전쟁이 없는 250년 동안 왜 260년 전쟁이 없느냐면 4세기, 5세기, 6세기 중반까지 그 가운데는 백제와 신라의 국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전쟁이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이. 그러니까 그 당시 백제인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신라라는 나라를 백제를 여러 개의 소국들이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 백제는 중앙집권 국가 아닙니다. 지방풍공이에요. 백제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소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신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라인 거예요. 유일하게 적대적이었던 때가 신라의 이제 실성이사금 때인데, 왜 그러냐면 실성이사금은 고구려가 세운 왕이에요. 내물사금이 죽고 고구려가 자신들이 데리고 있던 실성을 신라 왕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260년 정도 전쟁이 없는 시간에 유일하게 이제 신라가 반백제 정책을 필 수 있는 것은 실상이사금밖에 없어요. 고구려가 세웠기 때문에 이제 고구려의 지시를 받거나 고구려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실성이사금 때만 유일하게 반백제고 나머지는 이제 백제의 일국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신라가. 그러니까 260년 동안 전쟁이 없는 건 맞고, 무령왕의 양나라에 보낸 무령왕의 현장이 맞아요. 신라는 우리 속국이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기록이 맞는 겁니다. 무령왕이 무슨 허풍을 합니까? 이런 것은 정말로 전라도 천년사 같은 이런 관건사세에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당대를 산 백제 국정 최고 책임자가 거짓말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지. 자,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고, 403년에 정말로 백제가 군대를 보낸 신라가 병력을 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가을 7월인지, 그 다음에 그해 힌트가 2월 달에 외국에 사신이 와가지고 아시르 왕이 위로했는지 축하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위로했다고 했나? 2월에 왔는지 1월에 왔는지 3월에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정말로 2월에 사신이 왔을까? 2월에 사신이 왔으면 2월 초에 왔을까? 2월 중순에 왔을까? 2월 하순에 왔을까?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후대에 보냈다는 건 정말인가? 어떻게 하는 거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역사학 도면 뭘 하느냐면, 삼국사학이 신라 본기에 나와 있는 외는 가야의 일파예요. 한반도 남부에 있던 변진한 대륙입니다. 이 변한 대륙이에요. 가야의 일파입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를 쓴 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 나와 있는 외, 백제는 일본 열도 외예요. 여기는 백제의 일파예요. 일본 서기를 남긴 것은 바로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 있는 외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403년에 2월 달에 외국이 백제에 사신을 보낸 일이 있는가, 아시르 왕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해요. 그러면 그리고 백제, 그래 403년 2월에 백제 사신을 보냈다고 안 나오더라도 백제 사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백제 사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로 위로했느냐 이거죠. 아시르 왕이 위로할 상황이 됐는지, 그리고 후대에서 보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403년이 일본 서기로 어느 왕 몇 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403년이 일본 서기 몇 년인지를 모르면은
일본석이 못 보는 거예요. 이 전라도 천년사를 보면은 어디 갔습니까? 일본 천년사를 보면은 못 읽어요. 일본석의 연도를 전혀 못 읽어요. 일본석의 연도를 못 읽게 되면은 아직 일본석의 인문도 아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석의 연도를 어떻게 아느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책 제프에 보면은 연표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석 연표가 쭉 나와 있는데 이 연표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일본석 이해의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연표 못 만드는 사람은 일본석이 못 읽는 거예요. 당연히 못 읽죠. 석이 403년이 일본석이 무슨 왕 몇 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석이 403년이 일본석이 몇 년인가 책에 나옵니다. 제가 만든 연표예요.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석이 403년이 언제입니까? 403년이 응신천왕 22년입니다. 응신천왕 22년이요. 아니 당신이 석이 403년이 응신천왕 22년이 어떻게 합니까? 연표 만드는 겁니다. 응신 22년. 그러면 일본 서기를 보고 응신천왕 22년조에 어떤 기록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인 겁니다. 어디 갔어요? 일본 서기 응신천왕 22년조에 과연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외국이 사신을 보내고 아시르왕이 위로하고 후대한 만한 있는가 본 거예요. 응신천왕 22년 봄 3월 봄 3월이면 어떻습니까? 사신이 외국에서 사신이 도착했던 다음 달이네요. 천왕이 난파로 행차하여 대우궁에 머물렀다. 천왕이 난파 오사카 근처입니다. 난파로 행차하여 대우궁 궁궐에 들어왔다 이거요. 천왕이 궁궐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시를 읊고 누구를 만나 이런 건 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무슨 뭐 노래해야 되는 다 싹 빼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천왕이 대우궁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사건만 보는 겁니다. 403년 가을 9월이에요. 가을 9월. 천왕은 어우별이 삼가 공손히 받드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마음을. 그래서 갈비국을 나누어 그 자손 등에게 주었다. 천왕이 어우별이 공손히 받든다는 것을 보고 기뻐서 길비국 땅을 띄어서 자손에게 주었다. 이상하네. 왕이 자신의 영토를 띄어줘요. 천도연을 나누어 큰아들 도숙별에게 주었다. 다음으로 상도연을 둘째 아들 중원에게 주었다. 다음으로 사마연에게 주었다. 또 파구예현을 영토입니다. 어우별 동생 압별에게 주었다. 그리고 원연을 그 형 포응별에게 주었다. 다음으로 직부를 형원에게 하사했다. 그 자손이 아닌 길국에 살고 있다. 이게 뭡니까? 천왕이 어우별의 후손들에게 공손히 받들었다고 땅을 줍니까? 그게 아니죠. 이건 뭡니까? 천왕이 없는 거예요. 이 마치 전쟁이 끝나고 나서 논공 행사하는 같은 느낌입니다. 그 어우별이란 사람을 중심으로 뭐 큰아들, 뭐 둘째 아들, 아우 이게 어디까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왕의 영토를 왕의 영토라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 자기들이 점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걸 보이냐면 왕이 없어요. 이거 왕이 없는 겁니다. 왕이 있으면 자기 영토를 이렇게 띄워주겠어요. 자기 영지를
어떤 사건이 끝나고 논공 행상이 벌어져 가지고 이 실력자들이 좀 실력자들이에요. 실력자들이 왕의 영지를 뛰어가는 거예요. 왕이 없다는 건 뭐를 알 수 있냐면 이 다음 해가 응신 25년은 직지왕 기록을 빼는 겁니다. 404년이 뭐냐면 404년에 응신 28년이에요. 그 유명한 기록이 나옵니다. 응신 28년이 404년이에요. 가을 9월 고구려 왕이 사실본에 표를 올렸다. 그 표에 고구려 왕은 일본국에 교한다. 교한다는 것은 잘못을 지적한다 이런 말입니다. 항의하는 거예요. 이때 태자인 토도칠왕자가 그 표를 읽고 노하여 고구려 사신을 꾸짖고 표문이 무례하다고 하여 표를 파괴해버렸다. 최초의 고구려 사신이 외국에 도착한 겁니다. 404년에 404년이면은 영락 14년이요. 영락 14년 가을 9월에 고구려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외국에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왕이 고구려 사신을 접대하지 않고 아들이 하는 거예요. 아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응신이 죽었어요. 응신이 없는 겁니다. 이게 404년의 기록이 맞는 겁니까? 이건 맞아요. 영락 14년에 고구려가 노할 일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영락 14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왜가 고구려 후망인 지금의 황해도 대방계를 쳐요. 수군으로. 그러니까 수만 대군을 이끌고 대방계 상륙작전을 하는 겁니다. 왜가. 그런데 그리고 고구려가 굉장히 놀랐겠죠. 이제 외국 상륙작전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404년에 이 응신이 없어요. 죽고 말. 그럼 403년 땅을 띄어서 나눠줄 때 이미 응신이 없었어요. 그러면 응신천왕의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바로 봄 3월입니다. 봄 3월에 403년 봄 3월에 무슨 기록이에요? 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궁에 돌아왔다. 대우궁의 왕궁이에요. 403년에 궁에 들어가는 거, 궁에 돌아오는 것이 응신천왕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403년에 궁에 돌아왔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느냐면 일본 서기는 응신조, 그러니까 응신이 죽은 거예요. 403년. 403년에 죽고 409년에 인덕이 왕이 올라요. 그래서 6년 정도의 공백이 있어요. 이제 토도칠왕자가 여기를 통치하는데 토도칠왕자는 공립이 안 된 상태에서 외왕으로 통치를 하다가 죽어요. 공립이 안 되고 죽어 어떻게 됩니까? 토도칠왕자 통치 기간은 앞에 자기 아버지인 응신의 제위기간에 포함되어 버린 겁니다. 이게 백제 진왕제의 기록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서기는 어떻게 쓰냐면 응신 앞에 기록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응신조에 나와 있는 많은 기록들, 특히 응신의 왕후가 중희예요. 중희의 기록들을 대거 신공조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일본 서기 신공이 언제부터 나왔냐면 중해 말년부터 중해 9년 비묘를 이제 아니 비묘가 아니지. 아무튼 중해 기장조 기존을 뭐 왕으로 하였다. 근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 이제 신공조 앞부분은 비묘가 아니고 응신의 왕후인 중희 기록이 전부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해승례가 응신조의 이 총이 대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응신 기록이 문해승례 기록과 왕후 중희 기록이 신공 전부 앞부분 있어요. 그러면 이 중해 마지막 중에 거기가 이제 신공이 왕이 되기 전 해니까 중해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신공의 앞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러면 이제 기록을 옮겨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신공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응신의 왕후예요. 중희가 나타나는 중해 말년부터 보는 겁니다. 중해 말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해 9년 중해 9년이 몇 년인지 알아야 돼요. 중해 9년이 그러니까 일본 서기 읽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연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연도 못 찾으면은 일본 서기 못 읽어요. 역사라는 게 뭐예요? 역사라는 게 연도별로 사건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연도를 못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해 9년이 바로 173년이에요.
173년이 어떤 해입니까? 외왕 비묘가 아달라 이사금에게 사신을 보내는 아달라 이사금 20년이에요. 아달라 이사금 20년에 제가 달리 잊어버렸는데 5월이 있는가? 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비묘의 사신이 온 게 아달라 이사금. 제가 어떻게 삼국사기를 다 외우고 있겠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이런 거 다 못해요. 몇 가지만 할 뿐이지. 아달라 이사금 20년 여름 5월이네. 여름 5월 외왕 비묘가 사신을 보내 예방하였다. 신라의 도움을 적으러 왔는데 이 여름 5월에 사신을 보낸 이유는 외국에 내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왕이 죽었어요. 5월에 사신을 보냈다는 얘기는 중해가 4월 이전에 죽었어요. 그 전에 죽었습니다. 173년 9년 봄 2월 정미 5일이는 날짜까지 5일이에요. 천황이 갑자기 몸이 아프더니 다음날 죽었다. 이때 나이 52세였다. 그 다음에 어떤 책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천황이 친히 웅습을 정벌하고자 했으나 정벌하다가 적의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한다. 이에 왕황후와 대신 문의 승려는 천황의 죽음을 감추고 천에 알리지 않았다. 이게 응신이 기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서기 편자들이 받은 그 중해의 기록은 우리 야마다 오왕이라고 합니다. 5명이에요. 저쪽에 송신부터 시작해서 중해까지인데 5명의 기록은 앞에 건국자인 숭신이나 그 다음에 수인 정도를 제외하고는 기록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해의 기록도 뭐 즉위하고 퇴위, 그 다음에 뭐 왕비 세운 기록 이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어떻게 죽고 이런 얘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응신의 기록을, 그러니까 중위의 기록을 갖다 메꾼 겁니다. 앞에다가. 이게 맞는 거예요. 정미 5일이에요. 2월 5. 그러니까 이게 403년 2월인 겁니다. 403년 2월 5일인 거예요. 천황이 갑자기 아프더니 죽었다. 갑자기 죽은 게 아니고 웅습을 정벌하다가 화살 맞아 죽은 겁니다. 그래서 황후와 문해숭례 당시 이게 이 대신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이 문해숭례 성이 목시가 아니라 조정됩니다. 목시의 시죠. 그건 맞아요. 왜 목시일 가능성이 없냐면 5, 9세기 외국의 3대 지배성이 목지국의 3대 지배성입니다. 왜 그럽니까? 목지국이 천도한 게 외국이에요. 목지국의 3대 성이 부여시, 목시, 사시예요. 그 3대 지배성이 그렇기 때문에 문해숭례가 목시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천황의 죽음을 감추고 천에 알리지 않았다. 왕이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사람이 공립이 안 된 상태에서 후계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죽으면 전국의 지방 세력가들이 서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내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왕의 죽음을 감춥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그 왕이 갑자기 죽어요. 뜻하지 않게 죽어가지고 왕의 죽음을 감춘 일이 또 있어요. 후대에 언제 있습니까? 477년에 외왕부가 죽어요. 외왕부가 갑자기 죽으니까 그 다음 478년에 외왕무의 아들이 이 송나라에 국서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외왕무의 책봉을 요구해요. 책봉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해. 그러니까 그때도 외왕무가 갑자기 죽으니까 죽음을 숨겼어요. 죽음을 후계자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요. 죽음을 숨겨놓고 송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책봉을 받아요. 그러니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왕무의 국서를 보면은 이미 죽었어요. 외왕부는. 그래서 478년에 외왕부의 국서는 477년에 무가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아니 502년에 양나라 무제가 그 외왕무를 승진시켜 가지고 책봉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된 거냐면 502년에 이 기록은 양나라 무제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축하하는 의미로
과거 그 사료를 보고 주변국 왕들을 일제히 승진시킨 겁니다. 승진시킨 축하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도 똑같냐면 예를 들면 시진핑이 옛날 그 자료를 보고 처칠을 영국 왕으로 루즈벨트를 미국 왕으로 책봉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야 시진핑하고 루즈벨트하고 같이 동시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건 안 되죠. 이건 가장 기초적인데 이런데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502년의 외왕부 기록은 그런 것이고 외왕부는 477년에 죽었어요. 그때도 이제 죽음을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후계가 제대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죽으면 발생합니다. 그래서 봄 2월에 왕이 죽었는데 왕의 죽음을 감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대궁에 들어왔다 마치 왕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를 해가지고 마차에 태워서 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응신 22년조 봄 3월은 죽은 왕을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해서 들어온 마지막 기록이에요. 2월에 죽은 게 맞습니다. 자, 왕이 갑자기 죽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내란이 벌어져요. 3월달에 내란이 벌어집니다. 역시 그 신공 초반 기록을 봐야 됩니다. 어디 갔어? (3월) 신공하고 됩니다. 문해숙례와 화이신의 조상 무진웅에게 명령을 내려 수만의 군대를 이끌고 인웅왕을 치도록 하였다. 인웅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왕이 응신이 갑자기 죽자 이제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3월달에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진압하는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2월 403년 2월 5일날 응신이 죽었어요. 응신이 죽으면 응신의 왕후 입장에서는 가장 싶은 일이 뭐예요? 내란이 왕의 죽음을 감추고 그 어떻게 왕권을 유지하는데 가장 시급한 일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할 텐데, 응신의 왕후가 중위인데 중위가 누구냐 이거죠. 중위가 침류왕의 딸이에요. 침류왕의 딸. 그러니까 아신왕의 누이인 겁니다. 누난 거예요. 아신왕의. 어떻게 응신의 왕후가 침류왕의 딸인 건 압니까? 이건 제가 나중에 할 텐데, 삼국사기 진사왕조를 보고 하는 거예요. 삼국사기 진사왕조에 어디에 침류왕의 딸이 응신의 왕후가 됐다고 나옵니까? 제가 어떻게 있는가를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서기 응신천왕조에 나와요. 일본서기 응신천왕조에 보면은 본래는 왕족과 왕비족, 그러니까 마한왕이 뭡니까? 마한에서 제일 큰 나라, 강한 나라와 혼인을 해서 진왕이, 목지국 진왕이 공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신천왕의 나라가 이제 왕족이고 삼국사기 백제가 왕비족이고 마한왕이 국가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응신은 진사왕의 딸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진사왕의 딸을. 그런데 진사왕의 딸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형인 침류왕의 딸을 왕으로 세워요. 제가 이제 나중에 4세기 말할 때 그 얘기는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서기와 삼국서기 양쪽 다 응신의 왕후인 중위가 침류왕의 딸이에요. 양쪽 다 보면. 나중에 그 얘기하면 또 옆으로 새니까 여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공왕군 조면은 신라정벌이 나와요. 신라정벌. 신라정벌은 어떻게 된 거냐면 401년 말에서 402년 초에 벌어진 일인데, 잔국 톱을 두고, 그러니까 390년에 잔국이 톱을 두고 잔국의 왕실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광개토왕비 할 때인데, 광개토왕비의 영락 6년주에 보면은 고구려가 점령한 58성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수공추 18성, 앞에 18개 성은 한강 북쪽이고 뒤에 40성, 그러니까 뒤에 40성은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충청북도, 경기 남부, 전라북도에 걸치는 한강 남쪽이에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18성은 그 이전, 그러니까 영락 5년 이전에 고구려가 점령한 성이고,
거기에 관미성 나오죠. 관미성. 그 다음에 그 이후 아래 40성은 영락 6년에 고구려가 점령을 성해요. 거기에 보면 거발성이 나옵니다. 거발성. 거자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거발성이 맞아요. 거발성이 잔국의 수도였어요. 잔국에. 그러니까 당시 응시는 거발성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광개토왕 비문에 또 뭐라 합니까? 고구려가 잔국을 토벌로 돌아가면서 잔주제, 그러니까 잔국 왕의 동생과 잔국의 대신 10인을 잡아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데려가요. 포로로 데려가는데 그것도 일본서기를 보고 합니다. 일본서기를 보면은 응신의 동생이 잡혀갔고 당시에 일본서기에는 그 고구려가 잡아간 잔국 대신 10인의 명단이 나와요. 누가 잡혀갔는가 명단이 나와. 다는 안 나오지만은. 그래서 광개토왕 비문에 나와 있는 병잔주제 대신 10인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일본서기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국 토벌로 수많은 잔국 왕실이 외국으로 전도하고 수많은 피난민들이 신라 가야 땅에 운집을 하게 돼요. 397년, 8년, 9년. 그래서 399년은 특히 백제문기를 뭐 어떻게 됩니까? 아신왕조에 고구려를 치려고 이제 군대를 징집하는 거예요. 군마를 징집하려다 보니까 백성들이 대거 신라로 달아나가지고 인구가 죽었다, 호구수가 죽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399년에 피난민들이 장국 토벌 생긴 그 백제 피난민들이 신라 가야 땅에 대거 운집하는 겁니다. 아니 외국으로 가게 해서 왕 따라 외국으로 가는데 아니 그러면 가야 땅에 운집해 신라 땅에 뭘로 움직입니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경주가 항구였어요. 경주가 항구였기 때문에 경주 항을 통해서 남해안으로 해서 외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5세기 초까지만 해도 경주가 항구였어요.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 볼 때 고구려에 의한 잔국 토벌 전쟁으로 해가지고 대규모 피난민이 신라 땅에 나니까 어떻게 돼요? 질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죠. 막 뭐 집이 무너지고 뭐 성이 무너지고 난리가 나니까 내물이상임이 고구려에 사실을 보냅니다. 지금 외가 신라 땅에 가득해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어 있다. 국가 문제 이것 좀 해결하라. 그래서 400년 영락 10년에 고구려 보기 5만이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신라 가야 땅에 가득 찬 피난민들을 몰아내는데 그때 신라 가야 땅에 운집한 백제 피난민들이요. 그 피난민들을 지휘한 사람이 백제 궁원왕과 백제 아주왕입니다. 궁원왕과 아주왕이 이제 피난민을 데리고 외국으로 이제 도회를 시키는 거예요. 피난민을. 그러니까 외국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401년, 402년에 뭐라고 해요? 신라의 방해로, 신라가 비협조로 피난민을 자기 백성들이 못 건너온다 이거예요. 외국으로 못 건너와요. 그래서 장군들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신라에 가가지고 내물리사금을 위협해요. 위협해서 너희들 막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볼모로 인질로 미상원 왕자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라 정벌인 겁니다. 신공은 신라 정벌인데, 자, 403년 2월에 왕이 죽고 3월에 그 내란이 벌어진 겁니다. 예상대로. 그러니까 2월에 왕이 죽자마자 2월 5일날 응신이 죽자마자 응신의 왕후인 아신왕의 누나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믿을 것이 어디밖에 없어요. 그래서 백제 사신을 급파한 겁니다. 사신을 급파해서 아신왕에게 아우야, 네 매형 죽었다. 이제 전국의 세력가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들고 일어날 텐데 뭐 내란이 확실한데 이 일을 어찌한다냐. 그러니까 아신왕이 위로를 했겠죠. 그 응신의 죽음을 위로를 했다고 맞고 후대에 보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누님 너무 걱정을 마십시오. 제가 누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국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사과 교수면은 학생들이 과제를 내는 겁니다. 삼국사기에 보면은 사신이 왔다 갔다 한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각 기록에 대해서 사신이 가져온 국서를 써봐라. 한글로 써도 좋고 한자로 쓰면 더 좋고 그 다음에 답서도 한번 써봐라.
그러니까 이때 403년 2월에 외국 사신이 가져온 국서, 이 누나가 보내는 거예요. 중이가 국서가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신왕이 자기 누나한테 보내는 답서가 어떤 거일까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아신왕이 직접 국서를 쓰진 않겠죠. 외교부서에 줘가지고 이러이러한 국서를 작성해라 했을 겁니다. 신라는 좀 달라요. 당시에 이제 403년이면 실성이사금 2년인데 실성이사금은 한자를 못 읽었어요. 다릅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이제 나올 텐데, 백제 당시 아신왕은 한자를 아마 능숙했을 겁니다. 백제를 보면 무식한 왕은 안 나와요. 아니 그럼 어디는 무식한 왕이 나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돼요. 당시 신라 내물이사금과 실성이사금은 한자를 못 읽었습니다. 한자를 못 읽으니까 그 경우 이제 피지배청한테 시켜가지고 써라. 예, 그 통역을 듣고 아마 알았을 거예요.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403년 2월에 외국에 사신이 도착했고, 백제에 서울에 도착했고, 아신왕이 위로했어. 왜 응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신은 2월 말에 도착한 겁니다. 2월 5일날 죽으니까 아마 2월 말에 백제에 도착했을 거예요. 빨리 가면 한 달 이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누나에게 내가 누나를 도와주겠다는 자기가 답서를 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학도로서는 403년에 외국 사신이 2월에 외국 사신이 왔다는 것이 정확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되냐? 응신 22년조는 일본 서기에만 기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디에 있냐? 그랬습니다. 신경준의 여암고, 18세기 조선의 선비였던 신경준의 여함고에 나온 내용입니다. 일본 응신천왕 22년에 신라 군사가 명석포에 들어가니 오사카와의 거리가 백리였으므로, 당시 오사카가 외국의 수도예요. 백리였으므로 일본이 화친하고 군사를 풀어달라고 애걸하여 백마를 잡아서 맹세하였다. 호원이 크게 군사를 일으켰으나 호원은 원나라입니다. 겨우 이키시마 일지도요. 이르러 마침내 크게 패하였다. 그러니 역대로 깊이 쳐들어가 외인에게 이긴 나라는 오직 신라뿐이었다. 응신천왕 22년에 신라군이 일본을 쳐서, 당시 일본이 아니라 외국이죠. 외국을 공격하여 외국의 수도 백리파까지 진격했다 이거죠. 그리고 역대로 외국의 수도 백리파까지 진격한 나라는 신라가 유일하다. 신경준의 여함고에 나온다는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동사강목, 부상록, 연려실기술, 수남선생 문집, 이 수남선생 문집이 아무튼 저도 이제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 군데 나오고 이 기록이 여러 군데 나오는 거예요. 이 기록은 조선을 왕래했던 조선통신사들의 기행문에도 자주 소개된 바 있다. 특히 맹세할 때 잡았던 백마를 묻었다는 백마분이 남아있다. 일본의 백마가 남아있다 이게요. 고고학적 물증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견문 기록이 남긴 경우가 많았다. 응신 22년에 신라가 외국을 쳤다 이거죠. 응신 22년이면 403년인데 이게 맞느냐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어디 가세요? 어디 갔나? 여기 나오네. 403년 이 중해 9년조, 그러니까 이 응신조가 마지막 갔어요. 여기 중해 9년조에 보면은 이게 403년입니다. 응신이 죽은 이 뒤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 해에는 신라역이란 전쟁이에요. 신라와 전쟁, 역 때문에 천황을 장사질 수 없었다. 신라와의 전쟁 때문에 천황을 장사지낼 수 없었다. 아니
신라를 정벌하고 항복을 받았다는데 왜 천황을 장사를 못 지냅니까? 응신 22년에 왜 천황을 신라와 전쟁 때문에 천황을 장사를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륜의 여암고 등에 나와 있는 신라의 외국 정벌 기록이 맞다는 얘기예요. 일본 서기 자체 증언입니다. 이에 신라역 때문에 신라와 전쟁 때문에 천황을 장사했습니다. 당시에 외국이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는 거예요. 위기에.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좀 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느냐? 어디 갔어? 이 403년 9월에 논공 행상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전쟁이 끝났어요. 당시에 신라와 전쟁이 끝난 겁니다. 그때 신라와 전쟁에 공을 세운 외국의 세력가들이 그 아들인 토도태자하고 그 왕후인 중위를 위협해가지고 자기들이 전쟁에 참여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건 천황이 나눠준 게 아니고 9월에 논공행상이 있었다는 얘기는 언제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8월에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8월에 전쟁이 왜 끝나요? 신라군이 8월에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8월에 그러니까 백마를 잡고 서로 싸우지 않을 걸 맹약하고 이제 후퇴했는데 그런 얘기예요. 7월에 실성이 사금의 전령이 도착한 거예요. 7월에 보낸 거예요. 7월에 실성이 사금이 자신의 전령을 외국에 나가 있는 외국 정벌군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철군해라. 그렇다면 왜 실성이 사금이 철군 명령을 내렸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뭡니까? 바로 7월에 군사를 보내 신라 병력을 쳤다. 그러니까 신라군이 외국에 들어가가지고 외국에 지금 연전연승에서 그 외국의 수도가 위협한다는 소식이 아신왕에게 들어왔어요. 아신왕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7월 달에 군사를 보내 신라를 쳤어요. 철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7월 달에 실성이 사금이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백제가 치니까.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전선에 있는 신라군에게 철수를 명령합니다. 8월이에요. 8월에 전쟁이 끝나고 9월에 농공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걸 상황을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403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2월 달에 초에 2월 응신이 죽었어요. 그러자 그 응신의 왕후인 아신왕은 누나가 동생에게 사신을 급한 겁니다.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신왕은 이제 위로하고 도와준다는 이제 답서를 썼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숨겨집니까? 3월 달에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해서 궁으로 돌아왔지만 왕의 죽음이 이제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3월 달에 외국에 내란이 발생해요. 내란이 발생해서 서로 왕이 되겠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4월에 그 소식이 실성이 사금 귀에 들어왔어요. 외국이 지금 내전으로 엉망이라고 합니다. 실성이 사금은 고구려가 세운 사람이에요. 고구려가 세운 왕이에요. 뭐 고구려가 지시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이 찬스다. 그래가지고 5월 달에 외국 정벌군이 경주항을 떠나는 겁니다. 경주항을 출발했어요. 5월 달에. 그래서 6월에 외국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외국은 지금 내란 상황인데 신라군까지 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신라군 연전연승해가지고 이제 진격한다는 얘기가 아신왕 귀에 들어온 겁니다. 아신왕 귀에 들어오니까 7월달에 들어온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신왕이 군대를 내서 신라 병력을 치니까 7월달에 실성이 사람이 결국 철군하라는 그 전령을 보냈고 8월에 맹약을 걸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신경륜의 여함고에 나와 있는 있어요. 신라군사가 명소포에 들어가니 오사카와 거리가 100리였다. 이것이 8월달에 벌어진 일이에요. 일본이 화친하고 군사를 풀어달라 애걸하여 이것도 아마 빠질 겁니다. 백마를 잡아 맹사. 이게 응신 22년 즉 403년 8월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6월, 7월, 8월 3개월에 걸쳤을 것이다. 우리 예측했어요. 7월 달에 아신왕이 신라의 변경을 쳐서 신라군의 공격을 중지시키고 철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403년 아신왕 12년에 나와 있는 두 개의 기록, 봄 2월 외국의 사신이 위로하고 후대하였다. 이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연도와 달까지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을 7월 군대를 보내 신라 변경을 쳤다. 이것도 정확하다는 거예요. 달까지 정확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연 이때 백제군 지휘관이 목시성을 가진 사람이냐는 거예요. 목지국의 외국에요. 3대 지배성이 제일 큰 게 부여시, 그 다음에 목시, 그 다음에 사시인데, 사시가 언제 그 백제에 나타나냐면, 그러니까 장국토벌 이후에 나타납니다. 장국토벌 전에 나타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장국토벌이 없어지니까 3대 지배성이 환성백제와 결합하는 건데, 장국이 토벌된 다음에 398년 봄 2월 나옵니다. 진무를 병관자병으로 삼고 사두를 좌자로 삼았다. 그래서 목지국의 3대 지배성인 사씨가 398년에 최초로 백제번기에 출연해요. 그 다음에 제일 큰 부여씨가 언제 출연? 부여씨는 407년 1월에 출연해요. 407년 2월에 나옵니다. 전지왕 3년 봄 2월 서재 여신을 내신좌병으로 삼았다. 이래가지고 부여씨가 407년에 백제번기에 최초 출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씨는, 그러니까 부여씨, 목씨, 사씨로 세력 순서인데 그 중간 세력인 목씨는 398년과 407년 사이에 환성백제에 결합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403년에 백제가 신라를 치는데 그 치는 목적이 목지국을 외국에요 구원하는 것이었다면은 목지국 출신 장군을 지휘관으로 임명한 것은 아주 타당한 겁니다. 그래서 403년에 가을 7월에 신라의 변경을 쳤다. 이때 백제군 사령관이 목시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일본성에 나와 있는 목락은자가 이 신라를 칠 때 낳은 그 만난 여인으로부터 낳은 아들이다. 목현만치는 그 기록은 백제 기록은 굉장히 신뢰성이 높고 구체적으로 여기 403년 가을 7월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10달 후에 그 아들이 태어날 테니까 목만치, 즉 목현만치의 탄생은 404년 달까지 따지면 404년 5월일 가능성이 아주 큰 겁니다. 그리고 목현만치가 404년 출생이면은 그가 웅략의 명을 받고 백제 구원군을 이끌고 달려오던 475년은 그 71살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71살에 문조왕을 도와서 그 웅진천도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응? 이게 뭡니까 이게? 어디 갔어요? 어디 있어요? 목만치는 475년 문조왕을 도운 웅진천도 공시다. 목만치의 주요 활동 시기가 475년이라면 그 아버지인 목락은자의 활동 시기는 30년 빠른 445년 무렵이라고 추정된다. 여기에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왜 전라도 전년사를 이렇게 썼느냐? 이건 정말 무슨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일본 성기를 못 읽는 거예요. 일본 성기를 연도를 몰라.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고 더 기본적인 문제는 삼국사기를 못 읽는 거예요. 삼국사기를 어떻게 읽는 거예요? 삼국사기를 읽으면서 연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연도를 체크하고 그 연도의 달까지 체크하는 겁니다. 달까지.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연도가 맞는지 달이 맞는지 이걸 체크하는 게 제 방식인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전라도 선전사에 이런 게 쓰는 거죠. 뭐 이 정도로 목현만치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더 연구를 해서 이 전라도 선전사가 언젠가는 훨씬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오길 기원합니다. 뭐 지금 나와도 괜찮아요. 지금 나와도 이보다 좋은 공부 교재가 어디 있어요? 우리 같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자, 길었는데 여기서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